네, 충분히 쉬셨을 거라고 보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나머지 이제 두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챕터는 39장으로 좀 뛰겠습니다. 호흡기계에 작용하는 치료에 하는 약들에 대한 소개해 드립니다. 호흡기계 질환에는 뭐 대표적으로 천식,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비염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것들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는가 이것들을 좀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천식. 천식은 뭐 꽃가루 지금 요즘에 뭐 송화가루 날리는 것 때문에 엘러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격한 운동 때문에 천식 반응들이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짧은 호흡이나 기침, 가슴이 답답함, 천명, 뭐 기관지가 수축되기 때문에 호흡이 가빠지는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게 천식이죠. 아직까지 천식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만 있고, 따라서 천식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본인이 알고 그것을 회피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천식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천식의 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5월 첫 번째 화요일이 세계 천식의 날이고요. 작년에는 5월 5일이 화요일이었고 올해는 5월 4일이 화요일인데 올해도 여전히 2021년 5월 4일이 세계 천식의 날로 잡혀 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세계 천식의 날을 두냐 하면 치료제는 없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만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잘 시켜서 이런 호흡이 갑자기 가빠져서 사망이 일어나는 것들을 막는 것들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세계 천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즐겁게 놀게 한 다음에 천식이란 이런 교육들을 한 5분 내에 10분 정도 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 결과 천식으로 소아, 아이들, 어린이들 사망하는 사고를 3분의 1을 막았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식은 기도가 수축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수축 반응들을 이완 시키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약들을 쓰겠죠. 대표적인 게 베타 2 작용제 아고니스트입니다. 여기 베타2 아드레날린 작용제 아고니스트요. 평활근을 직접 이완시키기 때문에 증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완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한 완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베타2 작용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단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는 이것을 숏 액팅 베타 아고니스트라고 해서 사바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긴 시간 동안 작용하는, 장시간 동안 작용하는 베타2 아고니스트가 있겠죠. 롱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 그래서 라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이완이라고 하는 증상 완화하고 이완 말고 이제 천식들이 계속 악화되게 되면 염증 같은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염증을 막으려면 항염증제를 처방할 수가 있겠죠. 항염증제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코티코스테로이드 제제입니다. 근데 이것을 전신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흡입용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해서 천식에는 사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흡입용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처방한다고 해서 이것을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 흡입용 코티코스테로이드,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 그래서 ICS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천식 치료를 왔을 때 치료에 대한 표준 지침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천식이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2번 이하로 일어나느냐, 2번 정도 일어나느냐, 매일 일어나느냐, 계속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처방을 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퀵 릴리프에 대한 것들은 숏 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를 다 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롱텀 컨트롤러로 그 ICS, 그 이넬리드 코티코 스테로이드를 로우 도즈, 좀 심각해진 미디엄 도즈 이렇게 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천식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가지고 보통 처방을 하는 게 치료 지침이다. 하나는 베타2 아고니스트, 두 번째는 인헤일드 코티코스테로이드,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만 조금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기관지 쪽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코트리엔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서 염증들을 악화시키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 유코트리엔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하면 그 세포막에 있는 아라키도닉 애시드의 리포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경로를 따라서 유코트리엔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코트리엔을 못 만들게 하게 되면 천식, 심한 천식 이런 것들을 악화시킨 걸 막아낼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항유코트리엔 제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유코트리엔을 만드는 과정에 작용하는 효소를 억제를 하는 녀석 5 리포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질루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만들어진 것들이 수용체하고 반응해서 작용을 할 텐데 이 수용체하고 반응하지 못하도록 수용체를 억제하는 자피루카스트라든가 몬테루카스트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크로몰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로몰린. 이 녀석의 특징들을 뭐냐면 우리가 엘러지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 마스터셀의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놀 형태로 여기 잔뜩 있는 마스터셀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자극을 시키면 히스타민이 막 분비가 돼서 이 녀석들이 그 여러 가지 몸의 기관지 수축 반응이라든가 기침 반응이라든가 뭐 두드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크로몰린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얘네들한테 들어와서 이 마스터셀을 코팅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자극 물질이 마스터셀을 자극을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 엘러지 반응이나 천식 반응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줄 수 있겠죠. 특징들을 조금 기억하신다면 마스터셀이 자극받기 전에 미리 마스터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면 효과적이겠죠. 따라서 크로몰린 제제는 예방적인 항염증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경증이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 천식 반응일 때 이 크로몰린을 선호해서 사용을 하게 되죠. 이유는 이 녀석들이 부작용이 조금 적은 편에 해당합니다. 약간 네뷸라이저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호흡기로 복용을 하게 되면 전신 흡수는 잘 안 되고 마스터셀에 대한 저런 효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방적인 천식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천식 다음으로 좀 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COPD라고 해서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라고 해서 계속 기관지가 수축되어 가는 폐쇄되어 가는 질환이죠. 비가역적으로 폐쇄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료약들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회피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것들이 주된 역할이고요. 만약에 약을 쓴다면 폐쇄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기관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약들은 다 사용 가능하겠죠. 앞에서 천식에 썼던 베타 아드레날린 작용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콜린을 작용하면 수축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콜린제도 사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베타 아드레날린 작동제 또는 항콜린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COPD를 처방을 한다. 또 동시에
처방할 수 있는 것들이 그 흡입용 기관지 확장 할 수 있는 ICS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해서 그 COPD에 대한 처방들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COPD에는 베타2 아고니스트, 그 다음에 항콜린제, 그 다음에 흡입용 ICS를 가지고 접근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천식이나 그 COPD에 처방하는 약들이 흡입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서 약물이 분출이 되면 이것을 두세 번 나눠서 들이마시도록 하는 계량 흡입기,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조분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장착한 다음에 이것을 폐로 흡입하는 DPI 제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라고 하는 계량 흡입기를 하게 되면 서서히 그리고 깊게 폐로 약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숨을 들여 마셔라 라고 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긴 시간 동안 적어도 10초 가까이 들어 마시는 것들이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은 한번 뿌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로 스페이서라고 하는 도구들을 만들어서 이 통에 한번 약물이 뿌려지고 나면 세 번, 네 번 나눠서 마시면 될 수 있도록 장착된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두 번째는 건조분말 흡입기라고 해서 드라이 파우더 인헤일러라고 해서 DPI 제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분말 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훅 하고 신속하게 깊게 흡입을 해야지 폐로 들어가겠죠. 잠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메터드 도즈 인헤일러라고 하는 MDI 제제입니다.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르면 칙 하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입에 대고 한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들어 마시는 형태의 제제이고요. 크기는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제 잘못 사용한다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잘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DPI 제제라고 해서 드라이 파우더 인헤일러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게 되면 한번 장착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구멍을 뚫어서 분말을 이쪽에 이제 집어 넣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에 물고 훅 해가지고 폐로 깊게 들어 마시는 형태로 복용을 해야 되겠죠. 이 녀석 같은 경우를 처방을 하게 되면 한 10% 가까운 환자분들이 분말로 되어 있는 제제라서 깊게 들어 마시세요 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는데, 분말로 되어 있다는 말만 기억을 하셔가지고 가장 잘못된 예로 이렇게 보게 하는, 분말을 입에 잘 털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털어놓은 다음에 꿀꺽 하고 삼키시는 거죠. 폐로 넣어야 되는데 위로 넣는 일들이 벌어지는 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이 파트에서는 좀 중요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비염을 하겠습니다. 비염은 코 점막에 대한 염증들 때문에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 형태이죠. 코 점막에서 콧물 같은 게 나온다는 것들은 이쪽에 모세혈관이 이런 식으로 이완된 형태로 돼서 이완돼서요. 여기서 콧물이 이제 많이 흘러나오는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콧물에 대한 증상들을 완화시키려면 이 모세혈관 이완된 것들을 수축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수축을.
그래가지고 이제 비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알파 아드레날린 작동제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강 점막에 확산된 그 세동맥들 이것들을 수축을 시켜서 그 콧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형태들을 하게 되겠죠. 기관지 그 천식이나 이런 것들은 수축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쓰는데 비염에서는 왜 이런 오히려 혈관을 수축하는 알파 아드레날린 작용제를 쓰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비강내로만 이제 접종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염에서도 크로몰린이라고 해서 예방적으로 비강내로 주는 접촉 전에 쓰는 약도 존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기 관련 약들 중에 이제 기침에 대한 건데요. 기침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말초 신경에 어떤 것들이 자극원들이 오게 되면 막 간질간질하는 자극들이 오겠죠. 이렇게 되면 CNS로 가서 자극이 왔으니 기침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해가지고 이런 방식들로 하는 게 기침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기침 반응들을 막는 방법은 CNS가 이 말초 조직에서 오는 신경 반응들에 대한 감수성들을 좀 차단시키는, 이걸 좀 마취시키는 마취 또는 감수성을 낮추는 작업들의 약들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기전들을 갖고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약물이나 음식물을 복용하기 힘들 정도의 기침 반응이 아니라면 기침을 억제하는 약들은 별로 잘 안 쓰는 것들이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아편 유사제들을 썼죠. 말초 자극에 대해 중추신경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즉 CNS를 좀 마취시키는, 감소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코데인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타믹, 중독 이런 것들이 부작용들이 심해지니까 그것들이 없으면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약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만든 게 덱스트로메트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핀이라고 하는 마취제의 합성 유도체이고요. 낮은 용량에서 탐닉성이 낮기 때문에 항구토제, 기침을 억제하는 약으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장 40장입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위장관하고 구토의 억제한 항구토제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화성 궤양,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든가 시험을 앞둔다거나 했을 때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면 위의 궤양 이런 것들이 어떤 기전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이로이에 감염이 돼서 얘네들이 위장관의 손상들을 더 크게 악화시키는 형태라고 보면 되죠. 위를 보시면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가 몸을 받고 꼬리를 흔들어서 위장 점막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유는 바깥쪽에 위산이라고 하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하는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점막들이 좀 손상이 되어 있으면 이 헬리코박터 파이로이가 손상된 점막들을 조금 더 악화시키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서 궤양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염산이라고 하는 위산, 얘네들이 분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스트레스 때문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증가가 돼서 궤양에 대한 부분들을 악화시키는 형태가 있죠. 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위점막도 적절한 보호물질, 점막 보호물질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점막 보호 물질이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대로 안 만들어져서 점막이 부적절하게 보호되면, 즉 부적절하게 점막이 방어가 일어나면 또 소화성 궤양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인들을 설명한 이유는 이 세 가지를 타겟으로 해서 소화성 궤양 치료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타겟, 당연히 항균제로 그 처방을 하겠죠. 다음 주에 이제 유행 교수님께서 그 항생제, 항균제에 대한 기전에 대한 설명들을 할 텐데요. 헬리코박터 파이로이를 죽이는 항균제를 처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방을 할 때 그 한 가지 그 항균제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목실린하고 클라리스로마이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쓴다면 PPI 같은 것들을 같이 써서 삼중요법 형태로 쓰게 됩니다. 즉 항균제로 아목실린 플러스 클라리스로마이신, 여기 아목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그 다음에 PPI요. PPI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항균제인 거고 기전이 다른 항균제 두 가지를 쓰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산이 이제 과다 분비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서는 염산 분비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요렇게 딱 뗐다고 봅시다. 그리고 여기를 별표를 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표를 치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위강이 되겠죠. 요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시고 이쪽에 있는 542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즉 요쪽 편이 여기 편이고요. 그리고 이쪽 편이 이쪽 편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돌려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가스트릭 애시드라고 해서 위강 내로 위산이 이제 많이 나오려면 이러한 파리에탈 셀이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벽돌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벽세포라고 부릅니다. 벽세포. 이 벽세포에는 이 프로톤 펌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프로톤 펌프를 통해서 가스트릭 애시드가 위강 내로 펌프가 돼 가지고 위산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펌프질을 굉장히 빨리 해라 라고 하면 위산 분비가 많아질 거고, 천천히 해라 라고 하면 위산 분비가 늦어질 겁니다. 이 펌프의 속도를 조절하는 요소가 벽세포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히스타민 수용체, 프로스타글란딘 E2 수용체, 가스트린 수용체, 이런 것들이 있죠.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가스트린 수용체에 각각의 히스타민, 가스트린, 아세틸콜린이 반응을 하면 이 벽세포는 프로톤 펌프를 더 빨리 돌려라 라고 포지티브 신호를 보내서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는 신호를 보냅니다. 유일하게 이 넷 중에 프로스타글란딘 E2라고 하는 것들이 수용체에 반응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 신호를 보내서 프로톤 펌프의 속도를 늦추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제가 대부분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내는데 한번 가로 넣는 단답형 문제를 냈다고 학생들한테 항의를 받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냈던 문제를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게 진짜로 주관식인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위의 벽세포에는 위산분비 작용에 대해서 작용하는 아세틸콜린,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E2, 가스티린이 있습니다. 이 중 프로톤 펌프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를 냈거든요. 프로스타글란딘 E2를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였죠. 제 딴에는 사지선다형이고 답까지도 분명한 게 있어서 쉬우라고 내는 건데 주관식이라 항의를 받아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자, 그러면 위산 분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재 그 양리학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히스타민, 여기가 H2 수용체입니다. H2 수용체. 이것들의 억제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H2 수용체 기량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히스타민이 펌프를 가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작용들을 억제하기 때문에 가동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위산 분비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H2 수용체 기량제를 쓰게 되고요. 뭐 성분마다 그리고 제약회사가 그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는가에 따라서 뭐 시메티딘, 아니티딘, 파모티딘, 니아치딘 제제로 되어 있는 H2 수용체 기량제가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프로톤 펌프를 고장 내트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산 분비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약들을 뭐라 부르냐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고 부릅니다.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 양성자 펌프 억제제, 줄여서 PPI라고 부르죠. 아까 헬리코박터 죽일 때 항생제 2개랑 PPI를 쓴 삼중요법을 쓴다고 그랬죠. 그때 PPI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산 분비가 잘 안 돼서 보통 위에서는 pH가 2 내지 3 정도를 유지하는데 PPI를 주게 되면 pH가 4 정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어라 하고 고개를 내미는 순간 얘네들이 공격을 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를 적절하게 잘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삼중요법을 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PPI를 쓰면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위산 분비를 차단할 수 있는데 왜 PPI로 하지 않고 다른 H2 수용체 기량제까지도 사용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PPI를 쓰게 되면 문제가 그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위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1차 그 감염에 대한 저지선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미생물들이 감염되려고 들어왔다가 산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산이 나서진다는 것들은 소화를 좋게 하는 도와주는 녀석들이죠. 따라서 PPI가 여러 가지 소화성 궤양의 치료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얘네들이 부작용 파트들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크게 있는데 하나는 위산 분비가 장기간 억제되기 때문에 소화에 조금 불편함을 주겠죠. 그 중에서 비타민 B12에 대한 소화 흡수를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감염에 대한 위험성들이 생겨서 설사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그 결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감염 또는 폐렴 발생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염산에 대한 분비를 낮추는 작업들이 수용체를 기량하거나 또는 PPI를 준다라고 했죠. 그것 말고 이미 나와 있는 염산을 중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산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산제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 타겟은 그 점막 방어가 부적절해지게 되면 이것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 위에 그 점막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뭐냐 하면 프로스타글란딘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E. 그래서 외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에 해당하는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게 되면 그 점막을 효과적으로 보호를 해서요 점막 보호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또 한 가지들은 그 위에 파스를 붙이는 개념으로 가가지고 이쪽 위 벽을 코팅을 쭉 해주는 여러분 뭐 TV 광고 그 선전에도 많이 봤던 이런 것들을 점막 보호제라고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점막 보호제가 스쿠랄 페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쿠랄 페이트는 말 그대로 그 피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위점막을. 근데 한번 그 상상을 해보면 스쿠랄 페이트가 먹게 되면 바로 피복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천장하고 기도를 피복을 다 시키고 정작
피복을 시켜야 될 위까지 못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스쿨알페이트는 특별하게 작용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녀석이 그 피복, 코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려면 산성 조건을 만났을 때만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따라서 식도에서는 중성이니까 쭉 내려가다가 이쪽에 pH 위산을 만났을 때 활성화돼서 여기를 이제 쭉 피복을 하는 그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 스쿨알페이트는 뭐하고 같이 복용하면 안 되냐면 그 위산의 분비를 줄이는 PPI,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라든가 아니면 H2 수용체 기량제라든가 중화시키는 제산제 이런 것하고 같이 먹게 되면 스쿨알페이트가 활성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더디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에 따라서 스쿨알페이트는 이런 것하고 병용해서 처방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재에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들은 간혹 이렇게 처방 실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물어보겠죠. 너 학교 때 누구한테 양리학을 배웠냐고. 제 이름만 발설하지 않으시면 용서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구토, 항구토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토 중추를 자극하는 방법들은 다 알고 있죠. 손가락으로 입천장을 끝까지 집어넣으면 구역질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구토 중추가 자극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약 범위에서는 이 구토 중추를 유독 잘 자극하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항암제가 구토 중추를 자극을 아주 잘 시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처방받는 분들이 뭐 여기는 뭐 좀 완화하게 썼는데 거의 40% 가까이 그 오심이나 구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이 항암제 만의 독성으로도 참 힘들어 죽겠는데 이 항암제가 들어가서 구토 중추 자극해가지고 오심이나 구토 자극들을 하게 되면 더 이제 그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러한 구토를 자극을 받았을 때 가장 효과적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에 대한 범주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의 약들이 항구토제로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빨간색들이 좀 더 그 항구토에 대한 반응이 좋은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표현들이고요. 이것들이 교재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페노치아진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세 번째는 치환된 벤자미드류가 효과적인 파트에서 좋은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제. 세로토닌 수용체를 화학식으로 5-HT3라고 적혀 있는 게 세로토닌 수용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 수용체 차단제가 항구토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온단세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단세트론. 근데 이제 이 온단세트론을 그 단일요법만 썼을 때도 항구토 작용들이 뛰어난데 그 단일요법만 쓰는 것보다 병용요법으로 사용하니까 항구토 작용들이 훨씬 좋더라 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 최근에는 그 항암제 투여 받는 분들한테 그 온단세트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컨비네이션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컨비네이션들을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원단세트론하고 그 덱사메타손 이렇게 컨비네이션 하면 항구토 효과가 거의 그 10분 중에 9분을 항구토를 잘 차단한다 라고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구토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세로토닌 수용 차단제인 온단세트론과 피지스테로이드 중에 덱사메타손을 병용해서 처방을 하면 거의 90% 덱사메타손 거의 90% 효과가 있더라 라는 거죠. 이러면 게임 체인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항구 투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사용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온다세토론 이 녀석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암제 투여받는 치료비가 있죠. 이것의 부작용으로 또 비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에 드는 경제적인 부담들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방법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사제하고 완화제에 대한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약국에 가서 설사약 주세요. 설사약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이거에 담긴 본래 뜻은 뭐냐 하면 설사를 멈추는 약을 달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그날 기분이 안 좋은 그 약사분들을 만난다면 설사를 하는 약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이 명칭들이 되게 애매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사를 멈추는 다라고 하는 것들은 양리학적 표현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사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위 운동들을 억제를 해서 설사를 멈추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만약에 지사제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약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약을 저 드립니다. 그리고 묻겠죠. 혹시 전공이 뭐냐 하고요. 왜냐하면 지사제라고 하는 용어들은 일반 분들이 잘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사제를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설사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지사제의 대표적인 것들은 장운동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쓰게 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페라마이드, 약국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설사를 조절하는 약으로 대표적인 거고요. 설사약, 지사제 달라고 하면 로페라마이드로 주성분이 되어 있는 약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변비를 치료를 하는 이 약들은 뭐냐고 하냐면 완화제라고 표현을 씁니다. 완화제. 그래서 지사제, 완화제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완화제는 변비 치료에 사용하는 거죠. 변비에 대한 여러분들도 초등학생들은 똥이라는 단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대학생들은 아닐 줄 알았더니 대학생도 똥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시더군요. 기억을 위해서 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우선은 똥을 잘 누게 하기 위해서 장 운동을 자극 또는 촉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똥이 잘 누게 하려면 똥 크기가 일정하게 큰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팽상성 완화제라고 하는 것들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대장 주변에 물기가 축축하게 있어서 미끌미끌하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게 변을 넣기 편하게 돼서 그런 것들 대장 안쪽으로 물이 이제 분비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염류 및 삼투 작용을 통해서 완화시키는 형태가 있고요. 똥이 딱딱하면 잘 못 눕기 때문에 이 똥을 부들부들하게 연화시키는 대변 연화제 같은 것도 완화제로 사용을 하고요. 또는 이쪽에 인위적으로 기름 같은 것들을 발라서 인위적으로 미끌미끌해주게 하는 윤활성 완화제도 쓰게 됩니다. 광질류 같은 것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 염류 및 삼투 작용들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염소 통로 활성화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클로라이드 통로를 열어버려 가지고 이쪽으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해서 완화를 시키는 형태가 있죠. 루비프로스톤이 바로 대표적인 만성변비나 변비가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치료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똥을 잘 누게 하는 완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전들을 이용하는 제제들 중에 즉 장운동 촉진제,
팽층성 완화제,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 대변 완화제, 윤활성 완화제 또는 염소 통로 활성화제 중에서 여러분들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장을 다 깨끗하게 비우고 와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 인위적으로 완화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소개한 것들 중에 어떤 것으로 대장을 비우는 완화제를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조금 아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쓰냐 하면 바로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폴리에틸렌 글리콜을 함유한 전해질 용액을 드립니다. 100ml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엑기스를 먹는 것들이 좀 불편하시면 조금 희석한 여러 번 나눠서 마실 수 있는 형태로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내시경 조작 준비를 위해서 장세척액으로 주로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얘네들이 기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염류 및 삼투성 완화제 형태로 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이 개정판이 나오면서 이게 추가된 파트입니다. 두 가지 파트가 추가가 됐는데요. 하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죠.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IBS라고 부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스트레스 때문에 대장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설사라고 하는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비라고 하는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죠.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우세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거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아직 적절한 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살피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걸 염증성 장 질환이라고 부르죠.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그래서 IB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Irritable Bowel Syndrome,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약자, 그리고 Inflammatory Bowel Disease라고 하는 것들의 약자가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운데, IBD는 염증이 일어나는 장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염증이 일어나는 장질환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론 디지즈라고 해서 CD라고 해서 염증 반응들이 여러 군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막 나타나는 크론 디지즈고요. 두 번째는 궤양 대장염이라고 해서 대장 부위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형태인 거죠. 그런 질환들은 자가면역 질환하고도 관계 있기도 하고, 이게 특정되지 않는 여러 군데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을 타깃으로 한 적절한 치료에 대한 것들은 아직 고민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이제 궤양대장염 쪽의 치료에 대한 걸로 가장 1차 선택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한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5-아미노 살리실산이 되겠습니다. 이 5-아미노 살리실산은 처방을 받게 되면 5-ASA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염증을 막고, 그 다음에 면역을 억제를 해서 염증 반응들이 악화되는 것들을 조금 차단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세부적인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 합성해서 내겠죠. 이것들을 만들지 못하게 억제하거나, 또는 염증 반응에 관계하는 유코트린이나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거나, 또는 T세포가 증식되거나 활성화되는 것들을 억제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로 궤양성 대장염 쪽 UC,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라고 하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녀석이 5-ASA, 5-아미노 살리실산이 되겠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얘네들도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장기 투여하게 되면 조금
부작용들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도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그 챕터 4개를 순식간에 나가서 좀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LMS의 그 가이드 노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순서에 맞는 그 헤드라인만 적어 놓은 것들을 올려놨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 순서대로 정리해 가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양의학은 재밌는 과목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